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주 3차 시입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제 앞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X가 Y의 원인이다가 아니라 X라는 원인이 Y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이번 단계의 인과관계와 조사 설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해서 경제 불황이 자살률 증가의 원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자살 충동을 야기하는 다른 문화적, 사회적 요인들, 예를 들어서 인터넷 발달에 따른 자살 정보의 상호 교류, 자살을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원인인지 결정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는 명확하고 결정론적인 표현보다는 확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문제는 아직도 인식론이나 방법론에서 많이 논쟁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현재 사회과학과 연구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인과관계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공변성, 시간적 우선성, 통제성이 있어요. 이 공변성이라는 것은 경험적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시간적 우선선은 시간의 선후가 있어야 되겠죠. 통제성은 외생 변수의 통제, 허위 관계의 배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인과관계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설에서 설정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조사 설계의 질은 결국에 이 조사 설계 이 세 가지 요건을 확인하는 장치가 얼마나 잘 고안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 먼저 인과관계 검증에서 공변성입니다. 네, 공변성은 그 공변관계란 A가 증가하면 B도 증가하나 A가 증가하면 B는 감소하거나 예, A가 개입되면 B가 변화한다. 이런 등과 같은 두 변수가 일정한 방식으로 같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에 얘기 드리면 A가 증가하면 B도 증가하는 것을 정적 관계를 할 수 있고요. 또 A가 증가하면 B가 감소한다. 뭐 부적 관계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A가 개입되면 B가 변화한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가설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공변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두 변수 사이의 공변성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수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과관계 검증이 필요한 1차적인 조건은 원인으로 추정되는 변수와 결과로 추정되는 변수가 동시에 존재하고요. 상호 연관성을 과시합니다. 즉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수 간의 공변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한 변수가 변할 때 그와 관련된 변수도 따라서 변하면 두 변수 사이에 공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학력자일수록 소득이 높다는 가설이 있다면 교육 수준의 변화가 있을 때 반드시 소득 수준의 변화도 일어나야 공변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도 두 변수가 어떤 식으로든 관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변성에 대한 경험적 입증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의 우선성입니다. 시간적 우선성은 그 시간상 독립 변수가 먼저 변화하고 종속 변수는 그 후에 변화하는 것이야 하는 것이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야기한 원인이 되려면 시간적 우선성이 성립돼야 합니다. 한 변수가 변화할 때 다른 변수도 변화하는 공변성이 나타나더라도 이것이 단지 두 변수 간에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겠죠. 따라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변성을 확인에 덧붙여서 두 변수의 변화 간에 시간적으로 무엇이 앞서고 무엇이 뒤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날씨가 더워지면 팥빙수 판매가 증가한다.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날씨가 더워지는 것이 원인이 되겠죠.
팥빙수 판매량 증가보다 시간적으로 더워야 한다는 것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팥빙수 판매가 늘었으니 날씨가 더워진다는 경우도 존재한다면 인과관계 추론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통제성입니다. 통제성이란 관찰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경험적인 관계가 어떤 다른 변수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변성도 있고 시간적 선호관계가 분명하다고 해서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두 변수 사이의 공변관계가 독립변수 이외의 다른 외생 변수 때문에 발생한 허위관계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즉, 인과관계의 확인을 위해서는 외생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생 변수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각각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제3의 변수를 말합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에서 까마귀가 나는 현상과 배가 떨어지는 현상에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다른 원인이 개입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또 바람이 불어서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출동한 소방차가 많을수록 화재 피해액이 크다는 가설에서 실제로 화재 규모라는 제3의 변수게 외생 변수가 되는데요. 이 외생 변수가 독립 변수, 출동한 소방차 속에 되겠죠. 종속 변수, 피해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면 이 두 변수 간에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외생 변수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에서 인과관계는 위와 같이 이런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성립해야 하고요. 사회복지조사는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조건을 바탕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이 조사 설계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조사 설계는 리서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 조사 설계란 연구 문제에 대한 경험적인 결론을 유도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연구 설계, 연구 디자인, 조사 계획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사용됩니다. 조사 설계는 연구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한 조사 연구의 계획, 구조, 전략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조사의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조사 설계는 연구 문제와 가설이 설정된 이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변수를 측정하는 방법과 대상의 선정, 자료 수집과 분석의 방법, 외생 변수의 통제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사 설계는 건축에 있어서 설계 도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좋은 설계 도면이 있어야 좋은 건축을 할 수 있듯이 조사 설계는 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 문제가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면 조사 설계는 연구 문제와 관련된 가설을 논리적,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조사 설계들이 존재하며 연구 문제나 자료의 성격 혹은 현실적인 여건에 적합한 조사 설계가 이 조사 연구를 위해서 선택되어집니다. 네, 3. 조사 설계 타당도입니다. 이 사회복지 조사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서 역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조사 설계를 잘했다는 말은 조사라는 용어를 표현하자면 조사 설계가 타당하다 혹은 조사 설계 타당도가 높다와 같습니다. 조사 설계 타당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내적 타당도란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경험적 조건을 조사 설계가 제시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요. 외적 타당도는 조사에서 확인된 연구 결과를 연구 환경 외부에서도 일반화할 수 있을지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내적 타당도는 타당도의 적용 범위가 수집된 표본 자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연구에서는 비용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 이걸 모집단이라고도 합니다. 전체 집단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합니다. 그 결과를 갖고 전체 집단을 추론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표본 자료들 내에서도 인과성이 어느 정도 검증될 수 있는지를 다루는 것이 바로 내적 타당도입니다. 반면에 표본 조사의 결과를 그 연구의 조건을 넘어서서 전체 집단에 대해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외적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입니다. 그래서 internal validity인데요. 내적 타당도란 종속 변수에서 나타나는 변이, 이 변화의 차이를 말합니다. 변이가 독립 변수의 변이 때문에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독립 변수의 변화가 실제로 종속 변수의 변화를 야기하는 정도 혹은 실험적 조작이 유의할 만한 차이를 가져오는 정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과성에 대한 추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것이 내적 타당도입니다. 한 조사 설계의 내적 타당도가 높다는 것은 인과성에 대한 경험적 검증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변성, 시간적 우선성, 통제의 기준들이 적절히 충족되는 조사 설계라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내적 타당도가 낮다는 것은 인과관계의 검증 능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변성과 시간적 우선성이 전제된다면 내적 타당도는 주로 대안적 설명들에 대한 통제성 여부를 통해서 판단합니다. 어떤 조사가 얼마나 외부의 설명들을 통제할 수 있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조사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 효과가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인과성 추론의 세 가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정도에 따라서 변수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검증이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설계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은 크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내적 타당도가 높은 조사 설계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인과성 저해 요인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예, 이 내적 요인의 실험 실행 과정에 직접 관련되는 요인들이 이제 내적 요인이고요. 여기에는 외부 사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부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라고도 하고 역사 요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조사 연구 과정에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사이에 통제 불가능한 외부적인 사건들이 발생해서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 기간 중에 조사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영향 때문에 실험 집단의 특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또 조사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때요? 외적 사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만약 외부 사건들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설명에 대한 무수히 많은 수의 대립적인 설명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금연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합시다. 그럼 프로그램 실시 후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금연율 차이를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이 차이를 비교해서 금연율이 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해서 높아져 있다면 이것을 근거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즉, 프로그램이라는 독립 변수가 금연이라는 종속 변수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하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예상했던 대로 금연 프로그램 실시 후에 흡연율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프로그램과 금연율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위의 조사 설계에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공변성, 시간적 우선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외부적인 사건들에 대한 설명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즉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이나 담배 가격 인상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유명 연예인이 흡연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서 금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이 되었든 이런 사건들의 가능성에 따른 설명을 이 조사 설계에서는 배제할 방법이 없어요. 단지 변화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다른 요인들을 도외시하고 오직 프로그램 때문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의 효과성 논의들에서 이런 잘못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프로그램의 효과성, 즉 프로그램이라는 원인이 금연율 증진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비록 통제 효과를 보여주기에 적절한 조사 설계를 계획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무지나 의도적인 이유에서 이런 형태의 조사 설계 효과성을 입증하려는 건 잘못이라는 것이죠. 또 이 의도적인 이유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시간의 비용이 많이 소모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연구를 다시 해야 되죠. 심지어는 가설도 새로 설정해야 되고 다시 새로운 연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연구자 입장에서는 떨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적 요인 중에서도 성숙 효과, 성장 또는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데요. 네, 인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성숙하는 측면들이 많죠. 이런 자연적인 성장들이 마치 서비스나 실험적 개입의 효과적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성숙 효과는 연구 기간 중에 발생하는 조사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인구 통계적, 사회적 발달 혹은 그런 변화로 인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말해요. 종속 변수의 변화는 어떤 특별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시기의 특성상 혹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농구 교실 프로그램이 아동의 신장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했다면 농구 교실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있지만 연구 기간 동안 아동의 자연 성장이 교육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노인병원 장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한다고 합시다. 동일한 대상을 조사한 결과 노인들의 1년 전 건강 상태와 1년 후 건강 상태에 변화가 없었다면 이 경우 이 프로그램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노인들의 경우에는 고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건강 악화, 이걸 우리가 퇴행이라고 하죠. 이 건강 악화라는 성숙 효과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 프로그램은 효과성이 있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숙의 정도는 실험 기관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지만 조사 대상자가 놓인 실험적 상황에 따라서도 순간적으로 그 특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조사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기간이 짧다고 해서 어, 어떨까요? 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길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요. 이처럼 시간적 경과나 자연적인 성숙 효과 등이 조사 연구에서 의도하는 변수 간 인과관계 설명에 개입할 수 있으므로 조사 설계에서는 이것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숙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또 정리드리면요. 성숙의 정도는 실험 기간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지만 조사 대상자가 놓인 실험적 상황에 따라서도 그 특성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시간적 경과나 자연적인 성숙 효과 등 이제 고령의 그 노인분들과 같이요. 조사 연구에서 의도하는 변수가 인과관계 설명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설계에서는 이걸 통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다음 검사 효과 있습니다. 검사 효과는 테스트 요인, 측정 효과, 시험 효과라고도 하고요. 테스팅 이펙트라고 합니다. 검사 효과는 2번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는 조사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독립 변수의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종속 변수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검사 효과 혹은 시험 효과라고 하고요. 첫 번째 측정 결과로 인해서 두 번째 측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더욱 익숙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향상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사이의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검사 효과가 더 크게 개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IQ 검사를 2회 실시하였을 때 두 번째 검사 점수가 첫 번째 검사 점수에 비해서 높아지기 쉬워요. 이것은 피실험자들의 첫 번째 IQ 검사에 대한 기억들이 어때요? 두 번째 IQ 검사에 작용할 수가 있겠죠? 답을 어느 정도 외운다는 것이죠. 이렇듯 검사 효과가 작용한다면 과연 얼마만큼 순수하게 프로그램에 의한 효과인지를 구분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적 타당도를 높이려면 조사 설계가 검사 효과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검사 효과를 통제하는 세 가지 방법을 보시면요. 서로 다른 도구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검사 효과는 통제되지만 도구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겠죠. 사전 검사 없이 사후 검사만 한 번만 실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동일 도구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 집단과 사후 검사만 실시하는 집단 A, B의 점수를 비교해서 검사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를 계산한 후에 집단 A의 종속 변수 변화량에서 그만큼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은 솔로몬 4집단 설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 도구 효과입니다. 동일한 검사를 반복해서 실시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가 검사 효과인데 비해서 도구 효과는 사전 사후 검사에 있어서 조사 도구가 바뀌거나 측정 도구 자체가 신뢰도가 낮아서 같은 응답 항목이라 하더라도 전후 조사에서 다르게 응답할 때 발생하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 효과를 우려하여 사전 사후 검사를 각기 다른 종류의 우울증 검사 도구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사전 사후 검사 결과 우울증 점수가 차이를 보였다면 과연 그 차이가 측정도가 다르기 때문인지 아니면 개입의 효과성으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종속 변수의 변화가 있더라도 이것이 독립 변수의 영향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구 효과가 되겠고요. 예, 통계적 회귀입니다. 실험 대상 집단을 잘못 선정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의 수준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상태에 있다면 독립 변수의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실험 집단을 평균치보다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정해서 프로그램이나 연구 개입을 실시한다면 그 측정 결과는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계없이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사의 측정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통계학에서 흔히 말하는 평균 회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즉, 같은 현상을 몇 번 측정하면 그 값들이 평균치로 수렴하려는 특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 검사에서 극단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대상자들이 사후 검사에서 점수가 낮아지고 반대로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 조사 대상자들이 사후 검사에서는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말합니다. 즉, 측정치의 값들이 평균치로 돌아오려는 특성을 통계적 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중학교에서 영어 성적이 매우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사전, 사후 검사를 할 경우에 사전 검사보다는 사후 검사의 성적이 높게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학업 성적의 향상은 프로그램 실시 효과일 수도 있지만 더 이상 학업 성적이 낮아질 수 없는 학업 부진 학생을 실험 집단 삼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교 꼴찌 맨 밑에 있는 학생들 데리고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한 거죠. 이처럼 통계적 회귀의 성향 프로그램 개입과 관련한 인과관계를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정상치에서 심하게 벗어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에서는 그 효과를 밝히는 데 있어서 통계적 회계의 성향을 배제할 수 있는 적절한 조사 설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영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할 경우 평균치 학생들이 차라리 낫지, 어, 그 반에서 가장 꼴찌나 아니면 전교에서 꼴찌들이나 이렇게 모아서 했다 하면 당연히 이 학생들의 성적이 열심히 이제 학원이나 또는 학교에서 그 실험 대상자에 집중적으로 영어 수업을 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조금 다시 그걸 중단했을 경우 바로 폐기를 하기 때문에 효과성 검증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다음 내적 요인에서 실험 대상자 상실 탈락입니다. 자, 실험 대상자의 상실은 실험 조사 설계에서 종종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이사, 사망, 질병, 실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험 도중에 그만둘 수 있어요. 실험에서 중도 탈락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전 시험과 사후 시험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완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그 효과성을 알아보려고 한다고 해요. 조사 대상 노인 20명에게 프로그램 실시 전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고
15회 프로그램을 실시했어요. 프로그램 실시 도중에 5명의 노인이 도중 탈락하고 15명만 끝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 이수한 15명에게 우울증 검사를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만약 5명의 노인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우울증 문제를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중도에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했다면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사의 결과가 낮게 나타나서 우울증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큰 것이죠. 왜냐하면 사후 검사에서는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노인들만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탈락한 5명은 오히려 프로그램 효과가 없다고 탈락했을 수도 있고요. 이처럼 실험 도중에 탈락 효과는 원인과 결과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달리 탈락한 사람들의 특성을 적절하게 선별해내는 방법이 없다면 실험 조사 설계에서는 이런 효과들이 인과관계를 어지럽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려운 과목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